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쉬고 계십니까? 네, 월요일 날 미리 발표될 자료를 미리 일요일 날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공부 좀 하시라고 먼저 올려드립니다. 좀 많이 봐주시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또 여러분들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끝난 미국의 마지막 금요일 주식시장이 스냅이라는 또 충격파를 맞았죠. 하지만 스냅은 지난 5월에도 우리에게 이제 가격이 또 실적이 하락하면서 충격을 준 예가 있는데 스냅이 물론 모든 IT 미국의 성장주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좀 충격을 가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또 트위터가 실적을 살짝 미스하면서 주가가 동시에 빠지는 그러한 양수기는 이중 원투 펀치가 날라왔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주말을 걸치면서 사람들이 뭐 스냅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 뭐 이 정도는 미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을 길게 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버퍼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스냅이라는 종목 하락에 너무 몰입되지 말고 시장을 좀 길게 보고 또 롱텀으로 판단하는 그런 현명한 투자 전략과 생각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주 우리가 두 마디로 이제 저희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즐기되 취하지 말자. 즐기되 우리가 베어마켓을 즐기되 너무 취하지 말자. 제가 이야기했죠. 베어마켓은 약세장 속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반등일 뿐이지 V자 반등으로 시장을 역전시키는 약세에서 강세로 가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인 그런 장세는 아니다. 따라서 10에서 15포인트 정도의 수익률, 코스피 기준으로 2,500 정도에 오면은 일단 현금을 마련하고 또 기다리면서 새롭게 올라올 테마주를 기다리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저의 한 줄 투자 전략 요약이죠. 두 번째로는 시장이 여전히 물가 안정과 경기 침체 사이에서 좌우 균형을 맞추는 과정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쩔 때는 물가 쪽에 물가 상승이 아직 꺾이지 않았다 쪽에 로 가기도 하고 또 물가가 어느 정도 꺾였다고 생각하는데 또 경기 침체가 오는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기도 하고 이러한 어떤 변화 터닝 포인트에 있는데 저희 스터디 모임이 어제 토요일 날 여의도 정경련에 관한 스터디 모임인데 제가 말했던 주제는 한 가지죠. 지금 미국 경제에서는 패드만이 모든 정책을 쓰고 있다. 미국 정부, 즉 재무부나 미국 정부의 정책은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제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히고 경기가 침체로 가기 시작한다면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 방어 정책이 전략이 나올 것이다. 이 마지막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경기는 침체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과거에 나타난 모든 지수는 페드와 미국 정부가 함께 사용한 그러한 그 정책의 결과였지만 지금 한쪽만 사용하고 있다. 한쪽이 건전하니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저의 투자 전략과 방향이죠. 이러한 개념을 좀 가지고 이번 주 시장을 한번 바라보는 장기적 안목이 있는 그런 시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금주 시장 키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스냅과 트위터의 하락 수준은, 즉 스냅과 트위터가 과연 금주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일단 가장 걱정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하루 정도, 오늘 하루 정도, 월요일 하루 정도 시장의 장 초반에 반영되고 이걸 극복한다면 충분히 시장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스냅과 트위터의 하락은 생각보다는 빨리 회복 방면으로, 회복 측면에서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더 중요하죠. 특히 애플의 실적 발표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애플이 1분기에도 생각보다 더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장이 워낙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에 큰 반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번 2분기 실적 발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일단은 달러 강세로 인해서 살짝 실망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적 발표, 또 중국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봉쇄로
경기가 좀 침체되고 소비가 죽는 그런 모습이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일시적인 요인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은 시장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해석할지, 시장의 어떤 반응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또 FOMC 미팅은 어떤 결과로 28일이니까 다다음 주에 나오는 거죠. 네, 이번 주 말 정도에 나오는 거죠.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과연 75bp를 올릴지 100bp를 올릴지, 또한 100bp를 올린다면 어떤 충격으로 가을지, 75bp 올리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를 또 예상을 할지, 또 파웰의 시장에 대한 코멘트, 경기 침체에 대한 코멘트는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다양한 생각들이 겹치고 교차하는 그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은 베어마켓 랠리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추가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죠. 이제 바닥에서 거의 빠진 부분에 어떤 한 30%에서 50%, 코스닥은 50% 정도 반등을 했고, 우리 코스피는 30% 정도 반등을 했는데, 추가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동력이 필요하죠. 그 동력이 과연 무엇일지, 기업 실적일지, 아니면 정부 정책일지, 또한 금리 인상에 대한 마지막 코멘트가 있을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하락할지, WTI라든지 이러한 곡물 가격들이 또 급속히 생각보다 더 급격하게 하락할지, 아니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뭔가 평화 협상의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이런 어떤 새로운 동력이 추가로 필요하죠. 이 새로운 동력이 시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장은 생각보다도 상승폭에 제한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더 빠르게 반영될 확률은 이미 선반영이 돼서 나왔는데, 추가 반영은 시장이 이 모든 악재를 빨리 극복하지 못한다면 다시 부정적인 요인이 시장을 감쌀 확률이 높아 보이죠. 이렇게 시장은 아주 다양한 요인과 다양하게 움직이는 모멘텀과 이벤트가 섞여 있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그러한 한 주를 우리가 이번 주에 보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두 파트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여러 지표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또 다양한 분석자를 통해서 한번 훑어보고, 파트 2에서는 이번 주 시장 전략 및 투자 전략을 한번 같이 알아보는 그러한 미시적인 접근을 한번 두 파트로 나눠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수급 동향을 한번 봅시다. 외국인은 이번 주 1.3조 순매수를 했죠. 4주간에 2,325억원을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피 누적, 주체별 누적 순매수를 보면 외국인은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15.4조를 순매도를 했는데,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살짝 순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1288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팔고 있고요. 기관은 1200억 정도 매도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외국인 업종별 순매수 누적 상황을 보면 반도체를 8천억 정도를 샀고요. IT 가전을 1000억 정도, 통신 서비스를 84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매수가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코스닥 수급 동향을 보겠습니다. 지난 1개월간 외국인들은 6,600억을 팔았죠. 그리고 일주일에는 2,383억 이 정도 매도를 했고요. 역시 개인은 지난 1개월간 1조 정도를 샀고, 지난 한 주간 800억 정도를 샀습니다. 역시 코스닥의 매수의 주체는 개인과 금융투자, 즉 증권사, 상품 쪽에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한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독특하게 코스닥에서 지난주에 127억 정도 매수에 나서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 손에 넘어간 거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공격적으로 사고, 코스닥은 일단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어떤 모습으로 접근할지가 코스닥의 향후 추가 상승 여부를 결정할 주요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증시 주변의 자금 동향을 한번 봅시다. 신용장고를 먼저 보겠습니다. 신용장은 17.8조로 살짝 상승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장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신용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객의 탁금은 54조에서 53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짝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주식형 펀드에는 돈이 좀 들어오는 93조 정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 쪽이 바닥을 치고 오는 베어마켓 랠리에 신용장고와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외국인 자금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한국은 4.7억 달러가 매수로 이루어졌고 인도는 1.6억 달러, 대만은 마이너스 2.7억 달러네요. 그렇죠? 네, 동남아시아는 0.3억 달러. 결국 지금 돈이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인도, 특히 한국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온 모습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역시 테마는 중국과 더 많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못 미치고 있는데 한국이 중국 롱, 한국 숏이 살짝 바뀌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중국을 숏, 중국에서 이익을 좀 실현시키고 그 돈을 한국으로 좀 이동해 오는 그러한 모습. 여기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바닥을 치고 올라온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글로벌적인 자금 시장을 흐름을 봐도 우리에게는 부정적이지 않는 한 주였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현재 퍼가 9.9배는 크게 변동치 않았지만 바닥을 살짝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미국 S&P 500 기준으로 17.3배, 미국도 밸류에이션이 살짝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유럽은 여전히 11.3배로 큰 변동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본은 니케가 15.5배로 밸류에이션이 살짝 반등하는 모습, 끝이 살짝 올라와 있죠. 네, 중국은 13.7배로 또 반대로 밸류에이션이 살짝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선섹스는 19.9배로 밸류에이션이 살짝 올라가고 있고요. 결국 글로벌 자금이 도는 쪽으로 밸류에이션들이 조금 반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9.9배, 10배에 왔을 때 외국인 자금이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이해할지 이거 하나 하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다음 주나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부터 8월 초부터 막 나올 건데요. 일단 이러한 실적 전망과 3분기, 4분기 투자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한 밸류에이션의 방향성을 결정할 키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물가 안정과 경기 침체 사이에서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물가가 꼭대기를 치고 피크를 치고 안정을 찾았다는 측면과 이렇게 긴축을 좀 하니까 경기에서는 침체가 오는 그러한 상황. 돈을 더 잃으면 당연히 침체가 오는데 이 침체가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어제 스냅과 트위터의 기업 실적 하락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소일비하면 큰 그림을 보지는 못하죠. 따라서 좀 길게 보고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구글 이런 기업들에 오히려 더 방점을 찍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일단 물가는 피크를 찍었다는데 동의를 하는데 8월 13일 발표될 물가에서 어떻게 수치적으로 보여줄 것이냐가 중요한데 일단 물가가 살짝 꺾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죠. 대표적인 WTI가 95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경기 침체에 대한 방어력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경기 침체, 이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이미 먼저 시장에 반영이 충분히 됐고 향후에는 충분히 경기 침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방어력이 잘 있고 그렇게까지 침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가정을 깔고 베어마켓 랠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래프나 여러 분석 자료를 한번 요약 정리해서 이 두 사이에 어떤 균형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출처는 주로 삼성증권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2006년 이후 역전폭이 가장 깊은 상태이다. 그렇죠? 2년과 10년이 거의 20bp, 마이너스 20bp에 와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단기 금리는 패드의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의 결과이고 장기 금리는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거죠. 이 두 사이가 금리가 역전이 됐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시장에 많이 추가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더 확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마이너스 20에서 추가로 벌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금융 긴축인데, 금융이 긴축적인데 부양 기조는 이제 없다고 봐야 된다. 돈을 풀어서 부양하는 것은 당분간 없다. 대표 중에 GS Financial Condition Index라는 게 있는데, 이 GS Financial Condition Index는 뭐냐? 주식, 금리, 크레딧 스프레드 등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완화 정도, 자금 시장의 완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거죠. 수치가 낮을수록 완화적인데 최근 이 수치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즉 긴축적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2 시그마 마이너스 2 시그마를 찍고 올라와서 이제 평균 에버리지까지 이 GS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가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에 금융시장이 긴축적이다, 완화적이지 않았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긴축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어떤 그 기본이 먼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뉴욕 연준의 지불 가격, 이 파란 그래프가 뉴욕 연준의 지불 가격 지수이고 이 빨간 게 필라델피아 연준의 지불 가격 지수인데 모두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음에 페드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올해나 내년 초에 종료되고 오히려 하반기에 갈수록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앞 전반부 이야기를 했죠. 지금 페드만이 지금 정책을 쓰고 있고 미국 정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 정부가 돈을 풀어서 뭔가를 경제를 부양시키면 또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아껴놓고 했는데 이제 페드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다면 이제는 미국 중앙정부가 정부가 대대적인 부양 정책을 쓸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올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죠. 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겨야 되는데 만약에 공화당이 이긴다면 또 문제는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할 확률은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또 바이든의 하반기에 뭔가 리더십에 상처가 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불안성도 있고 반대로 공화당이 승리하면 기존에 여러 우리 화석연료들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 셰일오일들의 생산을 증가시키면서 유가가 더 하락할 확률, 물가는 더 하락할 확률 이런 것들도 또 동시에 장점도 있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금리는 올 12월까지 3%를 넘게 올린 이후에 내년 초반기부터는 또 경제 전망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가 온다면 금리를 또 서서히 2분기부터는 하락시킬 그 가능성 이러한 것들은 항상 주식시장에 6개월 선반영된다. 이 상황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일시적인 확률도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는 그러한 롱텀 뷰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가 살짝 또 숨을 고르고 있죠. 109까지 갔던 게 이제 106까지 내려왔는데 이것은 긴축 우려 완화를 방증하는 거죠.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50bp 금리를 올리면서 유로화가 약세로 가다가 살짝 다시 강세로 돌아왔습니다. 유로화가 강세면 당연히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 달러가 강세를 지속하다 약세로 돌아왔으면 그동안 달러 대비 약세를 지속했던 우리나라 통화와 일본에나 중국 위안화 등이 강세로 돌아서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여유와 룸을 남겨놓은 상황,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강도 긴축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2분기도 마이너스 1.6% 나올 확률. 연속 2분기, 두 개 분기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번 주에 GDP가 나오고 2분기 GDP 추정치가 GDP 나우 모델을 통한 마이너스 1.6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일 것이냐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1.6보다 살짝 낮은 1.4 정도 나온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모습. 또 QOQ는 전월 대비로는 0.9 플러스가 나올 확률. 이렇다면 마지막이다. 경기 침체가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시장의 해석도 중요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자관 이번 주는 여러모로 중요한 지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해석하고 시장 반응을 잘 예측해야만 돈을 잃지 않을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여러 주택 지수들이, 주택 시장 지수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NAHB라고 이 중요한 시장이
기관이 발표한 주택 지수를 보면 이게 빨간 게 이제 주택 시장 지수죠.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를 나타내는 파란 선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드의 긴축은 다양한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특히 최근 미 부동산 시장은 여타 금융시장 대비 더 큰 하락폭을 시현을 하고 있다. 부동산이 하락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도 있지만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죠. 소비 전반에. 문제는 이러한 역의 자산 효과가 실물경제 둔화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패드가 이러한 부작용을 언제부터 염려할지가 향후 주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삼성증권은 예측을 했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 이익 전망치가 최근 1년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5.7인데 과거 경험으로서는 마이너스 10까지도 간 케이스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하향 전망치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어떤 자료도 지금 자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면도 있네요. 최근 국내 증시의 이익 전망치는 직전 고점 대비 약 5.7%가량 하락한 상황이다. 순환적 이익 추정치 하향 국면에서는 통상 마이너스 10%까지 하락세를 시현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최근 경기 침체 우려 등이 지속 진행 중임을 감안하면 국내 증시의 이익 전망치 또한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이 이야기를 삼성증권이 금주 분석 자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 지표를 통해서 시장은 물가는 꺾일 수 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미 한번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 추가로 반영될 가능성, 그 다음에 일부 기업들이 어닝 쇼크를 내면서 이것들이 우리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길게 보면 또 이것들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은 많다. 이것을 두 번째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여러분 긴 시간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